인간이란 무엇인가? 심령과학에서는 인간은 육체 속에 유체, 영체, 신체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또한 유체는 육체와 일종의 에텔체로 된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끈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죽음이 온다고 풀이하고 있다. 인간의 육체란 탄소형 생명체이며 유체를 포함한 나머지 에텔체는 일종의 전자파 에너지 생명체라고 본다. 이 우주에 에너지가 존재하는 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게 인간의 영혼에 해당되는 전자파 에너지 생명체이며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 속에 갇혀있는 영혼은 육체를 통하여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대신 유독가스를 경락을 통하여 몸 밖으로 내어보내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도움을 얻어서 생명 에너지의 대사작용을 하며 재생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아 성장한다. 인간이란 수많은 재생 과정을 밟아서 마지막에는 신적인 존재로 진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오늘은 책 업장소멸을 통해 영혼과 윤회의 신비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장소멸 안동민 편저 서은미디어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혼과 윤회에 대한 깊은 배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승과 저승은 어떻게 다른가? 이승이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말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첫째로 이곳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시간은 일방적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누구나 항상 현재에 존재할 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미래로 갈 수도 없는 게 이승이다. 18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2030년에 태어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게 이승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시간으로 엄격한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게 이승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뜻이 맞지 않아도 부모 자식이 될 수 있으며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승이라면 저승은 그렇지가 않다.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게 저승이고 5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어제 죽은 사람도 또 아직 태어나 본 일이 없는 사람들도 뜻만 같으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게 저승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면 저승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임을 알 수가 있고 서로 모두가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점이 텔레파시 능력이 없고 언어를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쓰는 이승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이승은 물질과 마음이 한데 섞여 있는 데 비해 저승은 마음만이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식물이나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식물이나 동물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인간의 영혼에 대한 보충 설명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난 100년 동안 심령과학이 연구해서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에는 사문 700이 깃들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문이란 사혼, 언혼, 황혼을 뜻하며 700은 육체의 7가지 중요한 기관에 작용을 맡고 있고 사혼은 생각하는 능력, 언혼은 말하는 능력, 황혼은 생명력을 맡고 있다고 했다. 심신의 수련이 극치에 달하여 영체가 완전한 발달된 영각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성령을 받은 자, 불교에서 말하는 각한 자에게는 진화인 영이 항상 몸에 깃들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과 일본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따로 떨어져 있으나 그 밑은 해저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각자의 영, 즉 진화는 모두 하나로 맺어져 있으며 또한 우주의식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식물이나 동물에게도 물론 혼은 있다. 또한
영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식물이나 동물이 대체로 대자연의 법칙대로 사는 것으로 보면 그들이 보편의식인 우주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난다. 식물과 동물은 인간보다는 덜 진화된 상태에 있는 혼을 가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보내온 믿을 만한 영계통신에 의하면 식물과 동물이 사람에게 먹힘으로써 그들은 자기 희생에 의한 봉사를 하는 게 되어 그것이 진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사람은 다시 태어날 때 똑같은 개성을 갖게 되는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면 똑같은 개성을 갖고 태어날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다. 만일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전과 똑같은 개성을 갖고 태어난다면 전생의 연장이 될 뿐 애써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의의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알기에 사람의 영혼은 재생하는 과정에서 불령도 하고 또 저승에서 여러 영혼과 합체가 되어서 복합령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생하는 영혼에게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그들의 개성과 육체적인 특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생에서의 기억과 개성은 재생하는 인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또는 초자아 속에 간직될 뿐 나타난 개성은 육체를 부여해준 부모의 성격을 고루 배합해서 물려받거나 또는 어느 한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아닌가 한다. 그러나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전생에서의 용모와 성격이 어느 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얼굴 모습도 바뀌게 되고 전생에서의 개성도 무의식의 세계 속에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선친이 돌아가신 뒤에 막내딸로 재생한 경우를 보면 생후 1년까지는 전생에서의 마지막 모습과 같았었고 필자와 텔레파시로 대화까지 주고받았으나 그 뒤 1년이 지나면서 얼굴 모습도 바뀌었고 성격도 필자 부부의 개성을 많이 닮아가는 것을 관찰한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특수한 해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임상 실험으로서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완전히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진 고급령이 자신의 뚜렷한 의지로 재생했다고 생각되는 많은 성인들의 경우는 다시 태어날 때 거의 같은 개성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어째서 죽은 사람의 운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빙의되는가? 육체를 떠난 영혼은 생전에 자신을 보호해주던 보호령들의 안내를 받아 유괴로 돌아가야만 한다. 유괴로 돌아간 영혼만이 다시 인간으로 재생할 수 있고 또한 유괴보다 높은 곳인 영계나 신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수양하는 곳이 바로 유괴이기 때문이다. 유괴에서 수양을 쌓는 동안 유체는 완전히 발달을 하게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수의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는 완성된 유체인간으로서의 변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체인간으로서 완성된 존재는 새삼스럽게 남의 육체 속에 빙의할 필요도 없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육체 속에서 조금 전에 빠져나온 이른바 죽은 자의 혼은 육체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필요로 하는 생명력인 에너지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미완성체인 유체인간이며 또한 자기도 모르게 육체 속에 갇히기 쉬운 존재이다. 죽은 육체에서 빠져나온 망령이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 속에 기생하는 빙의 현상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 경우로 분류가 된다. 첫째는 죽은 사람에 대한 살아있는 가족들의 지극한 애착심이 육체 속에 빨려 들어가기 쉬운 미완성체인 유체를 몸속으로 끌어들이는 경우이다. 아기
또는 배우자의 혼이 빙의되는 경우이다. 다음은 원한을 가진 망령의 고의에 의한 빙의 현상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빙의된 조상 또는 배우자의 혼이 자기 자신이 빙의한 사람의 보령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수없이 겪은 바 있다. 보령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빙의령은 본질적으로 선의를 지닌 존재이기에 쉽사리 재령이 되지만 죽은 이에 대한 애착심과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가족에 대한 애착심의 파장이 서로 맞아서 빙의가 된 경우는 두 편에게 다 같이 우주의 법칙을 납득시켜서 천리를 따를 마음을 일으키게 하지 않고서는 재령은 힘이 들게 마련이다. 남자가 여자로 태어나거나 여자가 남자로 재생하는 경우가 있는가? 이 같은 일은 아주 많다고 본다. 남자로서 아내를 비롯하여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아무런 반성도 없었던 사람들은 자타여일이라는 우주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틀림없이 다음에는 여성으로 태어나게 된다. 자녀와 남편의 외도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는 부인들의 전생을 영사해 보면 거의 전부가 전생에서는 남자였고 현생의 남편이 전생에서는 그녀의 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뉘우칠 때 그 부인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여자다운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녀는 속죄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부인의 태도가 바뀜에 따라서 그 가족들이 부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마련이고 남편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대부분의 경우이다. 반대로 전생에서 여성으로서 모든 고난을 겪을 대로 겪은 나머지 남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 여성들은 대개 재생되는 과정에서 남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한다. 남자이면서도 여자와 같은 외모와 성격, 또한 여자와 같은 엉덩이가 큰 남성들은 여자가 남자로 태어난 경우라고 생각하면 무방할 줄 안다. 또한 세 번째 경우는 전생에서 여성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했기에 다시 태어나도 여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자로 다시 태어나지 않나 생각한다. 여성이라고 해도 다소는 남성적인 요소가 있게 마련인데 아주 순수한 여성을 덜어 보는 일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생에서도 여성이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이것은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어디로 보나 씩씩한 남자요. 남자로서의 모든 장점을 갖춘 남성은 전생에서도 남자였던 사람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성과 여성의 영혼이 합체가 되어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남녀 양성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게 마련이고 사회에서 이름을 떨치는 이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영혼은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영혼의 존재에 관해선 옛날부터 갖가지의 설이 있지만 고대 이집트나 중국의 인간의 육체엔 영혼이 깃들어 있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날아가 버린다는 생각이며 유럽의 인간의 신체엔 무색 투명의 아스트랄 바디, 영체, 유체가 붙어 있고 살아있을 동안은 육체와 겹쳐 있지만 죽으면 육체부터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지난 수십 년대의 연구로서 본질에 가까운 사고방식으로서 인정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인간의 신체는 한 개의 물질인 육체와 또 하나의 영혼 또는 영체로부터 성립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현재로선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영혼의 개념인 것 같다. 오늘은 책 업장 소매를 통해서 영혼은 존재하는지와 투시는 무엇인지 그 원리와 종류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장 소멸.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혼과 투시에 대한 깊은 영감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과학 연구가들이 일치하여 말하고 있는 영혼은 무엇인가 10가지 항목. 심령과학이 취급하는 범위는 거의 무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현재 영혼에 관해 심령과학 연구가들이 거의 일치하여 인정하는 점은 다음의 10항목으로 집약할 수가 있다. 1. 육체의 사후인간은 영혼으로서 계속 생존하고 의식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2. 인간의 영혼은 희박한 일종의 유체, 심령체를 갖추고 대체로 생전의 형태를 유지한다. 3. 위의 유체는 일종의 실질과 일정한 무게를 갖고 있으며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면 이를 목격할 수도 있고 또한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다. 4. 영혼은 생시에 있어 육체 내부에 존재하는 유기체로서 육체와 서로 상응하는 대응점을 갖고 있다. 뇌수, 신경, 혈관, 심장 등. 5. 육체의 사후에 있어 영혼에 거주하는 세계는 지구를 둘러싼 몇 층인가로 나눠진 영계이다. 6. 영혼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갖가지의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가 있다. 7. 인간은 생시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그 육체를 떠나 영계의 탐험을 할 수가 있다. 8. 물질적 세계와 영혼의 세계와는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엄밀한 인과율에 의해 묶여 있다. 9. 물질과 혼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듯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동일한 근원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10. 심령작용은 인간의 육체 및 기타의 물질상에 놀랄만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상 불규적 색채가 짙기는 하지만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니다. 심령 연구는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소련만 해도 심령 연구가 왕성했었다. 독일의 7명의 과학자 그룹이 밝혀낸 영혼의 무게. 아무튼 영혼은 확실히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독일의 어떤 과학자 그룹은 단정적으로 말한다. 그것은 의사, 심리학자 등 7명으로 형성된 과학자 그룹으로서 아메리카, 영국 등의 초심리학과 심령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 영혼엔 일정한 중량이 있고 그 무게는 35g이라고 발표했다. 이 그룹은 1966년 가을 거액을 투자해 현대 과학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영혼 측량의 설비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약 100명의 망자 측정을 실시했다. 이 과학자 그룹은 정밀한 측정 설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인간이 사망할 경우 그 신체로부터 빠져나가는 수분이나 가스 등 모두를 합계해도 아무래도 모자라는 무게가 35g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들은 이것이 액터플라즘, 즉 영혼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이 액터플라즘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그 육체로부터 대질 속에 빠져나가고 평소는 무입자화된 상태로서 대기 중에 있으며 때로는 현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른바 영혼이라고 지적한다. 영혼은 인간의 마음, 영적인 차크라의 활성화를 통해 심층의 초육체 감각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 어떤 백과사전에서 영혼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 혼이란 인간, 나아가선 동식물을 살리고 있는 원리로서 상정되는 것, 단지 영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초육체 지각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잘 알다시피 현대 심리학은 보통의 의식 아래 또는 내부에 몇 층의 마음 심층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투시가 떠올라오는 지점은 이러한 심층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초물리적 실체로서 성립되는 미세한 몸을 소유하고 그런 미세한 몸의 갖가지 감각기관은 깬 의식과 연관을 가질 수가 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들은 보다 미세한 물질의 차원에서 지각한 것을 의식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는 상당히 확실한 일이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초육체 감각의 정보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도 마음의 심층에선 깨어있을 때든 잠자고 있을 때든 실제로는 이와 같은 정보군을 늘 받고 있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심령 능력 개발을 위해 면밀한 프로세스가 연구되고 있었다. 그것은 차크라로서 알려져 있는 복잡한 구성을 가진 7개가 한 조인 고리이고 이 고리를 개발할 수 있다면 초육체 감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잠재의식을 통해 깨어있는 마음에 도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W.T. 스태튼은 노련한 저널리스트이고 사회개혁가였는데 이런 사실을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라고 불렀다. 이는 잠재의식의 활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아주 알기 쉬운 비유이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문이 그것을 통과하여 흘러들어오는 백색 광에 자기 자신의 모양이나 빛을 강요하듯이 잠재의식은 그것을 통과하여 깬 자기에게 도달하는 모든 것을 착색하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투시란 무엇인가? 투시는 명백히 보고 듣고 느끼는 초육체적 감각이다. 여러분은 혼백이나 유령을 본 일이 있는가? 유령, 귀신을 본 사람은 적다고 생각되지만 아마 혼백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본 사람은 있으리라고 믿어진다. 그 과학적 용어로서 투시, 투청, 투각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주로 프란츠, 양통, 메젤 박사의 신봉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투시, 투청, 투각은 각각 명백히 본다, 명백히 듣는다, 명백히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들은 보통의 육체 감각은 아니고 오히려 초상적, 초육체적 감각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육체 지각이 우리들의 육체 감각을 통해 마음의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체 어디에 근원이 있는 것일까? 초미세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에테르체 투시가 가능하고 오라, 연기를 볼 수가 있다. 유리막대 프리즘에 빛을 통과시키면 자외선이나 X선이나 기타 다수의 광선이 존재함을 안다. 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의 파동을 지각할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것은 초육체적 차원에 속하는 것인데 육체는 그것에 조응하는 가장 미세한 몸을 갖고 있는 일. 그리하여 이 미세한 몸은 육체가 그것을 본떠서 형성되는 거푸집, 주형인 것 등이 명백해졌다. 이 미세한 몸도 그 자신의 감각기관을 가졌으며 그 감각기관은 이 에테르체가 형성되는 미세한 실체 세계의 온갖 상황을 지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에테르체를 통해 생기의 힘이 육체 속에 들어가고 사고와 감정은 이 몸의 온갖 세포와 선과 신경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미세한 몸의 감각기관은 깨어있는 의식과 연결할 수가 있고 이런 결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음도 알려져 있는 것이다. 에테르체가 갖고 있는 시각은 X선 시각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그 소유자가 물리적 물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메스메리즘에선 그것이 병의 의학적 진단을 위해 개발되었다. 에테르체 투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 인간 육체의 내부를 투시하여 안에 있는 갖가지 기관의 활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시각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계가 고안되었다. 이런 기계를 사용하면 온갖 생물로부터 항상 방사되고 있는 어떤 유출물, 오라,
연기를 보게 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훈련을 거듭하면 망막, 곧 눈이 스크린이 변화되고 그것에 의해 눈은 가시적인 색채 스펙트럼을 초월한 광선을 볼 수 있다. 투시에는 이러한 에테르체 투시와 시공간적 투시, 아스트랄 투시, 심리적 투시 등이 있다. 물건, 물질을 통한 시공간 투시, 사이코미트리, 어떤 물건을 정신집중의 중심에 둠으로써 그 과거를 잃는다는 이런 능력을 사이코미트리, 정신측정, 신비학이라고 이름지었다. 이 말은 넉과 측정을 의미하는 두 개의 히라버로 만들어졌다. 현대 심리학자는 사이코미트리를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 가장 단적인 의미로서 사이코미트리란 실인즉 시간에 있어서의 투시이고 다만 출발점이나 참고점으로서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데 불과하다. 실제로는 그 물건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건에 정신을 집중하는 일은 그 투시 능력이 어떤 선택된 한계 내에서 활동하게끔 도움은 된다. 자기에게 아무런 심령적 능력이 없어도 오랜 가구나 골동품을 만졌을 때 마음속에 희미한 영상이나 감정이 일어남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 희미한 투시적 지각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자면 일종의 우주적인 화랑을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그것은 세계에서 이제껏 일어난 온갖 사건의 살아있는 기록영화 같은 것이다. 예로부터 그것은 애니머 문디, 곧 세계의 넋이라고 불리웠다. 동양에선 아카셔의 기록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다. 고대 이집트에선 사자의 영혼이 사후 재판을 받을 때 낭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기록은 불멸의 기록이라고 여겨졌다. 아스트럴체 투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전혀 육체를 갖지 않는 살아있는 정령들을 생생히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에 있어서의 테바스, 곧 찬란한 것, 켈트의 전통으로선 대왕, 폴리네시아의 신앙으로선 물의 정, 나무의 정, 산의 정 또는 요정인이 하는 것은 모두 에테르적, 아스트랄적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 존재한다. 투시력을 몸에 지님에 따라 이런 실제 중 어떤 것이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투시 활동의 이 분야에서야말로 최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심리적 투시. 우리들은 투시라는 것을 단순한 환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심령 능력은 잠재의식을 통해 표면에 떠오르게 되면 단순한 시각 이미지 이상의 것을 동반하게 된다. 즉, 이것을 둘러싸는 복합적인 심령적, 감정적 분위기, 바꾸어 말한다면 정서도 존재하며 우리들이 투시 능력을 행사할 때 깬 의식에 올라오는 것은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와 감정적 느낌과 지능적 관념이 모든 것을 포함한 총체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어떤 방에 있을 때 감정적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심령적 분위기와 함께 어떤 이미지의 실체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 처음엔 이런 뒤섞음으로 감정적 지능적 분위기가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보다 선명하지만 심령 능력이 개발됨에 따라 이미지는 차츰 뚜렷해진다. 그와 동시에 분위기는 점점 희미해진다. 이것을 더욱 추궁하면 시각적 이미지는 어느 정도 기묘한 무형의 직관적 깨달음에 길을 물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당연히 전혀 형체 없는 지각이 된다. 이와 같은 일이 투시 능력을 잠깨우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의식은 각성의식, 잠재의식, 초월의식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리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한 온갖 감각적 생활은 그곳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초능력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뛰어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초능력자라고 부른다. 또한 수호령이나 강력한 배우령의 힘을 빌어서 어떤 초능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이를 초능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능력이라고 부른다. 그 사람의 두뇌 구조가 특수해서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뜻에서의 초능력자라고 볼 수 있고, 영능력자는 그 힘의 근원인 보호령이나 배우령이 바뀌면 그 순간의 초능력은 없어지게 마련이다. 오늘은 책 업장소멸을 통해서 초능력이란 무엇인지와 초능력과 송과선, 제3의 눈과의 관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송과선, 제3의 눈에 관한 영상으로 책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의 송과선, 제3의 눈의 비밀과 몸의 정령 헨리의 쿤달리니 상승으로 제3의 눈, 아즈나 차크라를 깨우라가 있으니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초능력과 송과체와의 깊은 관계에 대한 배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초능력이란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눈, 코, 입, 귀, 피부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감각 외에도 흔히 영감이라고 불리우는 육감이 약간 있게 마련인데, 이것이 발달된 것을 흔히 초능력이라고 부르며, 이 초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종류들이 있다. 먼저 염력을 둘 수가 있는데, 염력파에 의하여 물체 또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는 물체의 변화를 주는 수도 있다. 한편 염력에 의해 물체의 사진을 찍는 것을 염사라고 한다. 뛰어난 염사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사진 찍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잠겨진 금고안을 투시하거나 먼 곳의 장면을 볼 수 있는 초능력을 천리안이라고 한다. 이런 투시 능력이 평면적으로 작용하면 천리안이 되고, 시간면으로 작용하면 영사 능력이 이른바 전생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시간을 투시하는데도 두 가지 능력이 있다. 과거를 투시하면 영사 능력이지만 미래를 보게 되면 예지 능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거리를 초월할 때는 투시 천리안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때는 한마디로 영사 능력이라고 하며, 불교에서는 이런 초능력을 천안통 또는 숙명통이라고 해서 6가지 신통력의 하나로 꼽고 있다. 이런 초능력 다음으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텔레파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텔레파시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상대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거나, 두 명의 인간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신력으로 교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도형이나 그림 따위를 텔레비전과 같이 서로 송신할 수도 있다. 필자는 그 당시 광화도에 계시던 박문화 목사님과 여러 차례 텔레파시 교신을 해서 이를 성공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한편 이런 능력이 고도로 발달되면 텔레파시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쪽의 생각을 전달해 줄 수도 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초능력 가운데 가장 드물고 힘든 능력이 바로 4차원 공간을 통한 순간이동 능력, 텔레포테이션이다. 초능력자의 의지의 힘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서 다른 곳에 나타나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유체가 극도로 발달되어서 자기의 육체를 에너지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가능하다. 초능력은 영체, 유체가 가진 능력이다.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같은 초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이며 그 원리는 무엇일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감각이 어디까지나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영감 또는 육감이라고 불리우는 능력은 육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순수 전자파 에너지체인 유체가 지닌 능력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혼이 지닌 능력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영혼은 어디까지나 4차원적인 존재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많이 수련을 해서 유체가 극도로 발달된 상태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빙의가 되어도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흔히 영통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빙의령이 몸에서 떠나면 그는 그 전에 평범했던 인간으로 되돌아가게 마련이다. 이에 비하여 초능력자란 본인이 육체 및 유체가 극도로 발달되어서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도중에서 초능력이 없어지는 일은 없다. 인간의 영혼이 깃들이는 곳, 초능력은 관내의 시상하부, 송과체, 뇌사에 그 비밀이 있다. 사하스라자 차크라. 그렇다면 초능력자의 초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그동안 필자가 연구해서 얻은 결론을 잠시 소개해 볼까 한다. 사람의 두뇌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척추와 연결이 되어 있는 내관과 간뇌, 그리고 대뇌를 들 수가 있다. 한편 간뇌에는 시상하부와 송과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시상하부는 온갖 내분비선을 조절하고 있는 곳이고 요가에서 말하는 사하스라 차크라가 있는 곳이다. 이 시상하부는 관내의 일부로서 그 생리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체온, 순환, 외분비, 내분비, 평활근 등의 기능의 조절을 맡고 있는 동시에 내분비선을 컨트롤하는 곳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내분비선 조절로서는 신경조절, 체액성 조절이 있다. 이 시상하부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성기능 이상과 물, 전해질 대사 이상, 비만증, 각종 자율신경 이상에서 오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체온 조절, 땀 조절, 수면 조절, 소화 조절 장애, 호르몬 분비 장애, 각종 시력 장애, 각종 지각 장애, 정신 장애, 그리고 인격의 변화까지 일어난다고 한다. 한편 송과체와 뇌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현대의학에서는 확실한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초능력의 비밀은 간뇌의 시상하부와 송과체 및 뇌사의 원인이 있는 듯하며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곳이 인간의 영혼이 깃들이는 곳으로 보고 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 시상하부와 송과체가 발달된 사람들은 이른바 타고난 초능력자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눈, 송과성과 초능력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두 눈은 렌즈 작용을 할 뿐 보는 것은 시각신경이다. 그러기에 시신경을 다치게 되면 눈뜬 장님이 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거니와 불교의 한파에 속하는 밀교에서는 사람에게는 제3의 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눈과 눈 사이인 미간에 있다는 영안이라고도 한다. 그리하여 제3의 눈이 완전히 떠진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낮에 햇빛이 밝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 파란 하늘이 보일 뿐 별빛은 볼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두 눈을 뜨고 볼 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보게 되고 그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두 눈을 감고 제3의 눈으로 보게 되면 현실인 물질 세계 뒤에 가려진 또 하나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아마도 사람들은 웃으리라. 제3의 눈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데
무슨 미친 수작이냐고 하기가 쉬울 것이다. 3회는 손과 손을 개발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펴서 가리고 그 손등에서 10cm가량 떨어진 곳에서 두 눈을 감고 보라. 감은 두 눈썹 사이에 태양이 보인다. 그러나 그 태양의 빛은 보통 육안으로 볼 때와는 아주 다르다. 또한 태양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로 보인다. 또 움직인다. 태양을 손등 너머로 두 눈을 감고 보는 시간은 처음 한 달 동안은 길어도 7초를 넘어서는 안 된다. 태양에서 방사되는 방사선 에너지를 처음부터 많이 쏘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손바닥 한가운데를 통해 경락을 거쳐서 뇌의 구피질에 작용하는 태양 에너지는 손과 채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뇌사에 특수한 영향을 주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리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이 사리가 형성되면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파장의 우주선을 흡수하여 뇌의 구피질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어제까지 평범하던 인간은 새로운 인종인 초인으로서의 변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리는 일종의 건파기와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텔레파시 능력도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뿐만 아니다. 구피질의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면 몸의 신경 조직이 강화되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내에 축적되었던 노폐물이 빨리 몸 밖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신진대사가 왕성해짐으로써 그때까지 앓던 사람은 신체의 자연치유력이 크게 발동하여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차차 훈련이 되어서 제3의 눈의 시력이 좋아지면 손을 필터로 쓰지 않고 그냥 두 눈을 감고 보아도 진한 연두빛으로 또는 진초록색으로 빛나는 태양이 보이게 된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태양은 우리의 육체의 부분에 해당되는 태양이고 두 눈을 감고 보는 태양은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인 제3의 눈으로 보는 태양은 사람으로 말하면 유체 또는 영체에 해당되는 태양의 참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훈련을 오래 계속하면 두 눈을 똑바로 뜨고도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볼 수 있게 된다. 순서를 밟아서 잘 훈련이 된 사람은 두 눈을 뜨고도 태양의 원반 모양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 제3의 눈을 통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크라를 눈뜨게 할 수 있다. 마음의 눈인 제3의 눈이 열리고 그 힘이 강화되면 우리의 두 눈의 시력도 강화되고 눈에서는 빛이 나게 된다. 요가 철학에서는 인체 내에는 7군데 차크라가 있고 척추 밑에서 잠자고 있는 쿤달리니 영화를 깨워서 7개의 차크라에 차례로 불을 붙이면서 올라가면 초인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가 알기에는 두 손의 장심도 중요한 차크라라고 생각되며 이 두 개의 차크라를 개발하면 불가시의 태양 에너지를 장심을 통해 빨아들여서 뇌의 구피질 부분이 퇴화된 곳을 다시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옛날 도인들은 엄격한 금욕 생활을 통해 저장한 생명력을 이용하여 뇌의 기능을 개발했고 그것이 오늘날 요가와 밀교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큰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므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필자가 발견한 태양광선을 이용하여 100일에 걸쳐서 제3의 눈을 완전히 작용하게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차크라를 눈뜨게 할 수가 있다. 심령현상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한마디로 심령현상이라고 해도 여기에는 수많은 단계와 종류가 있다. 심령현상이란 결국 누군가가 본다든가 듣는다든가 몸으로 느낀다든가 하여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체험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일반적인 분류 방법이다. 심령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정신적이 아닌 것은 없지만 그 체험하는 방법이 개인적 주관이 나타나서 제3자로서는 체험하지 못할 경우 특히 이런 현상을 정신적인 심령현상 또는 주관적인 심령현상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책 업장 소매를 통해 신비롭고 충격적인 6가지 심령현상에 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심령현상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으로 진보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석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빙의령이 영매의 입을 통해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영언현상인 것처럼 빙의령이 영매의 손을 통하여 글씨에 의해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을 자동석이라고 한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소설가의 영혼이 자동석의 능력을 가진 영매의 몸에 빙의되어서 새로운 작품을 쓴 예가 있다.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던 회계사인 찰즈 린톤은 자기 손을 통하여 10만 단어로 된 원고를 받아 써서 국가의 치유라는 책을 썼다고 한다. 14살 먹은 프랑스인 소녀는 자동석이로 잔 다크의 생애와 루이 11세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찰스 디킨스가 미완성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마지막 소설인 에드윈 도르도의 수수께끼의 나머지 부분은 미국 버몬드주 보렛 포린에 사는 교육을 받지 못한 공원인 T.P. 제임스가 자동석에 의하여 1872년 디킨스가 죽은 지 2년 뒤 크리스마스 날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7월 8일, 즉 그의 죽은 날까지 완성이 되었던 것이다. 이 자동석이로 써진 부분은 디킨스가 생존 시 쓴 부분보다도 길고 생각하는 방식, 글씨 쓰는 버릇까지 놀랄 만큼 같았다. 디킨스가 생전에 쓴 원고에 나중에 써진 부분은 디킨스의 영의 지시에 의하여 1874년 제임스에 의해 정기의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후세의 일반 독자나 영문학 연구가들은 전편이 디킨스의 작품인 줄 알고 있는 것이다. 자동석이를 시키는 죽은 사람의 혼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뛰어난 프랑스의 생리학자인 샤르르 슈에 박사는 어떤 영능력자가 히라보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는데도 몇 페이지의 완벽한 히라보의 글을 쓴 애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11살 먹은 소녀가 그녀는 전혀 모르는 2개의 언어, 즉 중국어와 카피로로 글을 쓴 애도 보고하고 있다. 사람의 전생을 알아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사람의 전생의 기록은 뇌의 구피질인 시상하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학설이 있다. 이곳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혼이 깃들여 있는 곳인데 사람마다 영파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송신을 할 뿐 남의 영파를 수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질 우주에서는 개인의 비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인간은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텔레파시 능력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와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태양 에너지를 장심으로 받아들여서 손과 채의 뇌사를 응집시켜서 사리를 만들어 이른바 제3의 눈을 개발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영파하고도 동조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일종의 건파기 구실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생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상대방의 전생을 알려면 우선 필자 자신의 고유한 영파 파장을 지워야 하고 상대방의 보호령의 승낙을 얻은 뒤에 상대방의 영파에 동조를 하면 마치 TV 화면을 보듯이 상대방이 간직하고 있는 전생 기록을 읽을 수가 있다. 이에 필요한 시간은 상대방을 만난 뒤 10초가 되지만 필자가 육체적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마음이 편안치 못할 때는 변신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생을 알 수가 없고 또 상대방의 보호령이 방해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염력 집중으로 수푼을 꺾을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초능력자인 유리겔라는 손가락으로 수푼을 구부렸고 나중에는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꺾어버렸다. 또한 직경이 1cm나 되고 힘으로 구부려서는 2톤이나 필요하다는 쇠로 된 볼트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만으로 구부렸다. 이것은 몇 년 전에 한국과 일본에서 TV로 방영된 사실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당시 국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고 그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나왔었다. 이때 속출한 많은 학설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고 끝으로 필자의 의견을 말해볼까 한다. 생체내 원자 전환설, 렘브랑 학설. 이것은 프랑스의 렘브랑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서 생물의 체내에서는 원자 전환이 행해지며 새로운 다른 원자가 생긴다는 학설이다. 바닷속에 사는 개가 탈피를 할 경우 흐물흐물했던 그 몸이 두어 시간쯤 뒤에는 딱딱한 껍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볼 때 외부에서는 도저히 섭취할 수 없는 원자를 재료로 한 것을 생물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이 학설에 의하면 설명이 된다는 것이다. 시간에너지 전환설, 고주이레프의 학설. 소련의 고주이레프 교수는 시간이 에너지로 변한다는 색다른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염력에 의해 절단된 스푼을 보게 되면 질량이 줄어있다. 시나가와 지로우씨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부러지기 전에 30.073g이었던 것이 부러진 뒤에는 30.70g이 되었으며 질량이 0.003g이 줄어들어 있다고 했다. 또한 잘라진 부분이 변색이 되어 있다고 했다. 절단된 부분이 검게 되어 있으며 금속이 노화된 것 같이 보인다고 했다. 3. 또한 수푼은 자력화가 되어 있다고 했다. 여기서 고주이레프의 시간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본다. 고전 역학에서는 시공은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테면 생물학에서는 시간이 진화의 현상을 가져온다고 보다 적극적인 구실을 부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계역학에서는 시간의 방향을 생각하는데 시간의 정지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간은 영원히 앞으로 흘러가고 있다. 즉, 시간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고주이레프의 이론을 빌린다면 스푼의 0.003g의 결손이 1초 동안에 일어났다고 하면 그 에너지는 2억 7천만 킬로와트라는 막대한 것이 되는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곧 시간으로 변한 것이라는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이론을 소개해본다. 수푼을 만진 사람의 관내에서 발사된 염력파가 수푼의 입자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힘을 간섭해서 무효로 했기 때문에 쉽게 부러진 게 아닌가 한다. 텔레포테이션 능력이란 어떤 것인가? 오래전에 AFKN에서 방영된 영화 가운데 스타트랙이란 작품이 있었다. 이 영화에서는 떠돌이별의 궤도위를 도는 거대한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에서 쓰는 수송수단이 아주 희한했다. 사람을 전자에너지로 바꾸어 전송을 해서 도착점에서 다시 사람으로 재구성시킨다. 이 광선에 쏘이면 적에게 붙잡혀 있던 우주선 선원들이 깜짝 놀라 지켜보는 가운데 에너지로 변해 사라진다. 밀폐된 감옥이나 밀실도 이들 우주선 선원들을 가두어 두지는 못했다. 미래 사회에서는 언젠가 이런 방법이 개발되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되면 오늘날의 교통수단은 거의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동을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단순히 정신력의 집중으로 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름지어 동양에서는 축지법이라 했고 또 요즘 말로는 텔레포테이션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육체 속에는 유체, 영체라고 불리우는 전자파 에너지체가 겹쳐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유체나 영체는 극히 미완성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세상에는 타고날 때부터
이 유체나 영체가 비상하게 발달된 사람들이 덜어있고 요가나 밀교의 특수한 수련법에 의해 후천적으로 이 유체와 영체를 극도로 발달시켜서 완전히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 본인의 강력한 뜻에 의해 육체가 에너지체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유체화된 육체가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이동을 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면 이것이 바로 축지법이고 또 텔레포테이션 능력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강력한 보호령의 영역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잠재적으로 간뇌에 간직되어 있는 초능력을 개발하면 미래의 인간들은 이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인간의 두뇌가 완전히 발달이 되어서 우주력을 제어하게 되면 육체를 에너지화시켜서 순간이동도 가능해지겠지만 또한 기계에 의해 할 수 있는 방법도 멀지 않아 개발이 될 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알아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세상에 알려진 많은 투시 능력자들 가운데 제랄드 크로제트라고 불리는 키가 작고 뚱뚱한 네덜란드 사람 이상의 투시 능력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가 해결한 많은 사건들 가운데 경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 살인사건을 가해자가 남긴 한 오락의 시를 만져보고 해결한 예를 들고 그 원리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1968년 2월 22일 밤 힐페무스시에서 한 은행원 가족 전원이 살해되고 한국 돈으로 80만 원가량 되는 돈이 강탈당한 사건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은행원 부부와 11살 되는 딸이 날카로운 흉기로 마구 찔렸고 심장에 찔려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었다. 범인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겨우 찾아낸 것은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에 피해자의 것이 아닌 실오라기가 몇 개 엉켜 있었을 뿐이었다. 조사한 결과 그 실오라기는 네덜란드제 양복지로서 점퍼나 작업복에서 떨어져 나온 것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수사는 불가능했다. 이 사건은 미해결로 3년이 지난 뒤에 크로제트의 위임이 되었다. 크로제트는 그 유일한 증거품을 만져보더니 범인은 말틴 스타이크시에 살고 있는 구두공이군요. 나이는 32세에서 33세. 이마에 동전 크기의 점이 둘이 있고 오른쪽 귓바퀴에 콩만한 크기의 사마귀가 있고 앞니빨은 3개 금리를 했고 오른손 새끼 손가락 끝이 없고 왼손 등에 길이 2cm가량의 흉터가 있습니다. 범인은 강도전과 이범이라고 했다. 형사들은 곧 현장으로 달려가서 전과자 명부를 조사했다. 범인은 콜베트라는 사나이였다. 크로제트가 말한 그대로의 특징을 가진 사나이였다. 콜베트는 체포되는 순간 납득이 안 가는 표정이었다. 그는 사건이 나던 날 밤에 알리바이도 있었고 아무 일 없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체포될 염려는 없다고 완전히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로제트가 투시한 결과를 듣자 체념을 하고 자백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결국 모든 물질은 저마다의 고유한 파장을 갖고 있으며 그 실오라기에는 피해자가 본 범인의 특징이 강력한 염력에 의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크로제트는 읽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크로제트는 피해자의 기분이 되어서 실오라기를 쥐어보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영파 파장과 동조함으로써 기록된 내용을 알아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도 붓글씨를 보고 그 붓글씨를 쓴 사람의 성격의 특징과 인상을 알아낸 적이 있는데 그 원리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텔레파시 능력으로 미리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 일이었다고 기억된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을지로 있고 파출소 앞을 지나야 하는데 그때 필자는 이상하게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미국 공보원 뒷길로 돌았다. 그런데 얼마를 가는데 을지로 입구 쪽에서 총성이 들렸다. 필자가
을지로 파출소 앞을 지나갈 그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석간신문을 보니까 파출소 2층에서 순경이 권총 정비를 하다가 오발이 되어서 지나던 행인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때 행인이 단순한 부상에 그쳤는지 끝내 죽었는지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필자는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이런 경우는 비록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텔레파시에 의한 애지 능력이 필자를 구해준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것은 그때 그 시간에 오발 사고가 나게끔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대서양 횡단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에 선표 예약을 했던 존 오컨너라는 사람이 불길한 꿈을 꾼 덕분에 그 배에 타지 않아서 목숨을 건진 것도 텔레파시 능력이 애지 능력을 발휘한 좋은 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폭과 길이와 높이가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시간이 첨가된 4차원의 세계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고공에 떠있는 비행기에서 신의주와 평양과 서울이 동시에 내려다 보이는 현상과 같다고 보면 된다. 본시 인간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감이 잘 발달된 사람은 어느 정도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의 일을 볼 수가 있고, 그럴 때 그의 운명은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도 생각이 된다. 필자나 오컨너의 경우 본인들의 보호령이 영감의 형태로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알려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한다. 자기에게 보호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보호령과 밀착된 생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